이건희 삼성 나인 회장, 카카오 창업주 스티브 잡스 채권 회장, 손정희 회장, 창업주인 그리스 신화, 걸리버 여행기, 잭과 콩나무, 많은 이야기에서 다뤄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거인입니다. 하지만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닌 현대의 사회에도 거인은 존재합니다. 일본의 한 만화 제목처럼 지금도 어딘가로 징겨가고 있을 CEO라는 이름의 거인.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존재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거인은 옛날 키보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997년 그가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를 나왔을 때 중에는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양대 앞에 미션 넘버원이라는 대형 PC방을 차립니다. 사채까지 끌어와 당시 최고 사양인 펜티어급 PC 48대를 들여놓았죠. PC방은 개업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PC방을 번 돈으로 국내 최초 게임 포털 한게임을 설립하고 10년 후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의 이야기입니다. 김범수의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는 대단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5남매와 부모님, 할머니까지 8식구가 단칸방에 살았다. 재수 시절 공부에 매진. 1986년 그해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삼성 SDS에 입사해 PC통신 유니텔을 개발했다.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를 나와 PC방을 운영해 개발 자금을 마련했다. 1999년 국내 최초의 게임 포털 한게임을 설립했다. 이듬해 학교 동기이자 회사 동기였던 이혜진이 설립한 회사 네이버와 합병하고 합병사 NHN을 국내 1위 포털로 키웠다. 그러나 2007년 돌연 네이버를 떠나 다시 창업에 나섰다. 2010년 김범수는 카카오톡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카카오톡을 창업했던 바로 이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김범수의 삶의 궤적과 그가 어떠한 철학과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범수가 왜 NHN을 떠났을까요? 김범수하고 이혜진은 이제 서울대 86학번 동기이기도 하고요. 삼성의 SDS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NHN을 의기투합해서 만들었고 초창기에는 한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NHN이 성장했습니다. 2007년, 8년까지 NHN은 한 게임, 즉 게임 파트가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위에 네이버가 얹혀 있었던 거죠. 검색과 게임의 두 개의 어떤 세력의 약화관계는 게임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죠. 그게 2007년, 8년을 거치면서 검색이 이 광고를 통해서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면서 그 역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가 NHN을 떠난 다음에 한게임 어떤 창업 멤버인 남궁훈, 문태식, 천양현 등도 줄줄이 퇴사를 했습니다. 즉 한게임의 주력 멤버들이 다 퇴사를 해버린 거죠. 이유 여하를 떠나서 김범수가 떠난 시점에 결국에는 한게임이라는 것은 NHN 내에서 존속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HN 내부는 검색과 게임의 끊임없는 갈등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김범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NHN을 결국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미 이제 검색이 그만큼 강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김범수가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김범수의 스타일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위랩이라는 벤처 회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2년이 넘도록 했던 것마다 다 안 되고 이제 성과를 좀 못 내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이 지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서 2009년 정도에 1년간 쉬기로 하고 미국에 있던 가족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가족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작성을 하고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타이밍에 2009년 11월에
한국에 아이폰이 상륙을 했죠. 출시 이제 열흘 만에 10만 대가 팔렸고 김범수 머릿속에 정말 지진과 같은 충격이 왔을 겁니다. 특히 김범수는 이미 2007년, 8년 미국에 가서 USA의 대표로 가면서 아이폰이 초기에 등장해서 선풍을 불러일으킨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 사업의 다음 스텝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직관적으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이제 끊임없이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프로젝트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중단시키고 세 팀으로 쪼개가지고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3월에 이제 카카오 아지트, 카카오수다, 카카오톡 세 개의 팀이 각각 내놓은 거죠. 카카오톡이 출시 하루 만에 1위를 했고 결국에는 전체 2위에 올랐던 이런 성과를 보고 개발 인력을 전부 정리해서 카카오톡에 집중적으로 다 배치하는, 그때부터 카카오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범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신저 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카카오톡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광고 모델들 등등해서 이제 성공한 모델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막대한 서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카카오톡 하나당 1원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뭐 카카오톡 하나만으로도 매출 금방 조 단위로 갈 겁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정말 아마 정말 유료화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김범수는 그때 하나의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메신저 앱이라는 것은 다운로드 모델이 아니고 서비스 모델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위에 뭔가를 얹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앱을 무료로 해서 사용자가 확보가 되면 수익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팀의 그게 이제 경험이긴 합니다. 한 팀에서 이 김범수가 배웠던 게 어떤 것이냐면요. 유저들은 어쨌든 모아놓으면 돈이 된다. 언젠가는 돈이 된다는 그걸 김범수는 칸게임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 이 플랫폼 위에서 판매자하고 구매자를 두 개를 결합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어떤 경우에도 뭔가가 된다라는 비즈니스의 그 가능성, 거기서 나온다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카카오톡의 과정과 정말 중요하게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넥톤이에요. 넥톤이 얼마만큼 대단했냐면요. 국내 PC 메신저 시장 1위였죠. 가입자 3,300만 명.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도 한국에 진입을 했다가 깨졌어요. 지고 나갔어요. 한국에서 넥톤이 있기 때문에 박살이 나가지고. 그런데 넥톤은 약점이 뭐였냐면 통신사의 소유라는 거. 그러니까 SKT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카카오톡이 예를 들면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 돌파, 500만 명 돌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공짜예요. 저거 언제 돈 벌지? 저거 갖고 어떻게 돈을 벌어? 근데 이쪽은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겁니다. 문자 하나당 20원. 20원이면 그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문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원가 얼마나 든지 아세요? 2원도 안 들어요. 나머지 한 18원 수익이에요. 이건 뭐 그냥 거저 먹기입니다. 카카오톡 나오기 전에 1년에 문자 수익이 5천억 정도 됐어요. 5천억. 카카오톡 나오고 1년 만에 이게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급속하게 거꾸러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넥톤조차도 모바일로 들어오면 이거 이제 문자 메시지 이제 5천억이 그냥 통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에도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잠깐 기다려봐 이런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7개월이나 늦게 모바일 버전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은 카카오톡이 선점을 해버린 거죠. 양자가 그리고 위기의식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SKT는 통신사업 있잖아요. 김범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SKT는 박차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몇 개 말아먹었어요. 카카오톡을 내놨는데 이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인하는 거예요.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 차이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NTN을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카카오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카카오톡을 할 때 이미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 게임을 출발할 때하고 카카오톡 출발할 때는 두 개가 전혀 조건이 다른 거예요. 한 게임은 PC방 사장이 라면 먹으면서 개발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뭐 괜찮을까 이렇게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를 할 때는 유저를 모으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만 되면 돈은 내가 얼마인지 당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범수라는 브랜드로 이미 투자를 해서요. 자금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 거예요. 김범수가 가지는 특성은 예를 들면 장수에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뭐 용장, 덕장,
지장 뭐 이런 여러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만 김범수는 덕장에 들어갑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을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이렇게 포용하고 가는. 그래서 한 게임에 있을 때 김범수가 키웠던 부하들이 각고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각고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 또 모여듭니다. 그게 이제 IT 쪽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덕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김범수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뭔가의 방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그랬어요. 때로는 당신이 알고 있는데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엉뚱한 데서 뱅뱅 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져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종전의 그 양면이고 칼날의 양면이거든요. 김범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덕장으로서의 리더십의 이면에는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게 항상 결여되어 있는, 지금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어떤 사명이자 한계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 못 갔다는 겁니다. 일본도 실패했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미국 등등 모두 그동안 카카오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해외 글로벌 시장에 나갈 때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은 카카오 등등이 자기의 능력이 탁월해서 되지 않았다고 냉정한 자기 성찰에 있다는 겁니다. 기업가 중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운입니다. 운이 좋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게 성공한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초기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말을 아주 겸손하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기반이 안정화되면 능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래서 어떤 기회를 잘 봤습니다. 설계를 잘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잘했습니다. 등등 하는데 그 타임이 되면 조직이 썩고 조직이 관료화되고 조직이 드디어 정점에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특히 기업가들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운이 중요했던가 하는 것들을 자각하는 것은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김범수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 있는 염두를 두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유니크한 인물이긴 해요. 오늘 한 줄 리뷰는 성공 경험을 잊어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범수가 한 게임에 성공에 전적으로 매달렸다면 오늘날 카카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카카오가 성공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성공 경험을 잊어야 됩니다.